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저는 유년 시절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과서도 정부에서 지원해준 교과서로 공부를 했는데요. 그 교과서는 표지에 무상이라는 참 잘했어요 도장보다 훨씬 큰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나라에 감사하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빵과 우유 한 컵을 나눠주었는데요. 교실에서 전체 학생이 보는 앞에서 줄을 서서 학생들은 배급을 받았습니다. 배고팠던 저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감사하며 배를 채웠습니다. 5살에 엄마를 잃은 저의 어머니 날 왼쪽 가슴엔 하얀 카네이션이 달려 있었습니다. 등교하면 학교에서 달아주었죠. 학교에서 엄마 없는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선한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른들의 선한 뜻은 아이들에게 낙인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아이, 엄마 없는 아이라는 낙인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알고도 모르고도 남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장애인분들에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낙인을 찍고 상처를 줍니다. 그 몸으로 집에나 있지. 불쌍하기도 하지. 그 몸으로 얼마나 힘들까? 불쌍하기도 하지. 어쩌다 그리 되었는지 참 안 됐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러한 표현을 해보셨습니까? 위로와 격려의 말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내뱉은 말들 중에는 장애인을 향한 혐오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장애인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던 장애 여성 네트워크 대표이셨던 김효진 작가님이 장애 혐오의 말은 이제 그만. 이런 말 나만 불편해 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알고도 쓰고 모르고도 쓰는 장애 혐오 표현에 대해, 대놓고 하는 장애 혐오 표현에 대해, 그리고 숨어 있는 장애 혐오 표현에 대해 이 책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김효진 작가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혐오 표현의 배경과 문제점을 깨닫게 되면 장애를 사이에 두고 평등한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 나만 불편해? 책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동정과 혐오는 한 끗 차이. 2019년에 한 학생이 청각장애인들에게 3만 원을 준 사실을 자신의 SNS에 자랑했다가 네티즌들의 분노를 산 일이 있었습니다. 수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청각장애인을 보고 왠지 울컥해서 3만 원씩 주고 온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받지 않겠다며 극구 거절하는 분들에게 억지로 돈을 쥐어주고 후다닥 버스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착한 일 한 것 같아 내심 뿌듯해하면서 말이죠. 집에 돌아와 그 학생은 SNS에 자신의 한 일에 대해 썼습니다. 용돈을 털어 착한 일 했으니 다들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청각장애인 입장이었다면 기분 더러울 것 같다. 동정받는 기분이 어떤지 아냐?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수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쌍하게 볼 일이 아니며 그들은 듣거나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들과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이라고 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에 해당하지요.
이들에게 시혜를 베풀려고 돈을 주는 행위는 오히려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일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아 장애 인권에 대한 의식이 많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착한 일 하려던 그 학생은 자신의 선의를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아 무척 억울했나 봅니다. 그래서 너무 몰아세우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며 항변했습니다. 자신도 청각장애인들이 모두 가난하다는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두 청각장애인들의 옷차림이 조금 허름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옷차림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판단하는 건 섣부르지요. 부자이면서 검소한 사람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심지어 청각장애인들이 극구 거절했는데도 억지로 돈을 준 것은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도움을 주는 건 실제로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할 때에도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호를 사용하고 있거나 옷차림이 허름하다는 이유로 가난할 것이다, 불쌍하다,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학생뿐일까요? 아마도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듯합니다. 사실 그 학생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비판 없이 수용하고 실천한 것뿐이지요. 학교에서 장애인은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교육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왜 그런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장애인도 출근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세상 참 좋아졌다고. 특히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많아져 살기가 무척 좋아졌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입장에서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쇠사슬을 묶고 선로에 내려가 처절하게 저항한 결과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생겼어도 장애인들은 여전히 왜 돌아다니느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 장애여성 네트워크에 전동 스쿠터를 타고 지하철로 출퇴근하던 20대 여성 활동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활동가가 울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어떤 할아버지에게 맞았다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라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글쎄 웬 할아버지가 스쿠터 탄 저를 보더니 바쁜 출근 시간에 왜 돌아다니고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야 처음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출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웬 말대답이야 그러면서 갑자기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내까짓 게 무슨 출근이야. 거짓말 하지 마. 그러면서요 기가 막혀서. 장애인에게도 이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출근을 하던 놀러를 가던 지하철을 타던 스쿠터를 타던 이동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은 장애인이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게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장애인이 직장에 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나 봅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한다고 여겨 화가 났을 것입니다. 버릇없는 장애인을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또 모자란 장애인을 가르치기 위한 폭력은 괜찮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뿐 아니에요. 제가 타고 다니는 스쿠터에 웬 관심들이 그렇게 많은지 아가씨 이거 얼마야? 대뜸 반말로 묻는 사람이 열에 8배예요. 처음에는 대꾸도 해주고 정부 지원금 얼마에 자기 부담금 얼마라는 것까지 대답했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격 묻지 마라, 짜증난다 라고 써 붙였잖아요. 여자라고, 그것도 장애인이라고 낮춰보는 시선들이 엄청 짜증나서요. 그 메모 덕분에 사람들이 기겁했는지 이제 말 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메모를 본 사람들은 무서워서 말도 못 붙이겠다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너무 과격해 보인다고 했어요. 그 중에는 통쾌하다는 이도 물론 있었습니다. 대바라져 보인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반말짓거리 들으면서 기분 나쁜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아무리 여성이라고 해도 비장애인 성인 여성에게 대뜸 반말로 말을 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그에게 반말로 묻는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폭력일 수 있고 공격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나 봅니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어서 그런 전동 스쿠터를 장만해주고 싶은 이들은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묻습니다. 그렇게 대뜸 반말짓거리 하지 않습니다. 전동 스쿠터를 신기하게 쳐다보는 비장애인들 중에는 야, 세상 좋아졌어. 장애인이 이런 걸 타고 돌아다니네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태도나 말은 장애인 당사자를 화나게 합니다. 장애인이라고 볼 일이 왜 없겠어요? 볼 일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요. 목적 없이 돌아다니든 말든, 일이 있어서 돌아다니든 말든, 그게 왜 참견할 이유가 되느냐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장애인에게 참견하고 싶어하고 가르치고 싶어 할까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정신연령까지 어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은 더럽다? 여러분은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장애인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정답만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살아갈 이웃이라든지 나와 똑같은 사람 같은 대답이 그것입니다. 인식 개선 교육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대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땅히 추구해야 할 이상일 수는 있어도 아직 현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함께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장애인을 대하는 솔직한 심정은 무엇일까요? 인권교육 현장에서 나온 대답 중 가장 솔직한 말이 장애인은 더럽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시각장애 여성이 안내견과 함께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그것을 본 한 여성이 더럽다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시각장애 여성에게 미친 거 아니냐며 그렇게 큰 개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는 것은 교양 없는 짓이라고 나무랐습니다. 그러고는 안내견을 향해 당신에게는 귀여워 보일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더럽다며 당장 사과하고 개를 데리고 지하철에서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하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안내견이라고 말해줘도 그 여성은 비상용 긴급 전화로 신고했고 전동차 운행이 중단된 뒤 역무원까지 출동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하철 무개념녀 사건으로 한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는데 장애 혐오 표현을 쓰지 않는 대신 여성 혐오 표현을 쓰고 있어 그 용어 또한 문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안내견과 함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무데도 돌아다니지 말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더럽다, 미쳤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하철에서 내리라고 요구한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지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는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 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4조와 32조에서도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 표현, 행동을 한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큰 개를 데리고 지하철에 타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더럽다라는 혐오 표현을 했을까요? 개인적으로 개를 좋아하지 않거나 모든 개는 더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개똥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지하철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여성에게 개똥녀라는 별명을 붙이고 여성 혐오의 열을 올렸던 사건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사실 개가 싼 똥을 치우지 않고 지하철에서 내리는 할아버지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수식어도 붙지 않았고 비난 여론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여성이 장애인을 혐오하는 태도를 내보이자 무개념녀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 여성은 안내견을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로 보지 않고 그냥 보통의 개 또는 애완견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똥을 떠올리게 됐을 겁니다. 그 연상은 더럽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으며 그런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내 장애 혐오 표현을 쓰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성폭력도 감지덕지하라고?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과 3범으로 2년 반 만에 출소한 홍종두와 내성마비 장애 여성 항공주가 주인공입니다. 사실 종두는 교통사고로 공주의 아버지를 숨지게 한 뺑소니 범이었던 친형을 대신해 옥살이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형의 가족들에게 끝내 외면당하고 오갈 때조차 없어집니다. 별 생각 없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종두는 역시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혼자 남겨진 공주와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공주는 그에게 성폭력을 당합니다. 공주에게 장애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누가 그런 여자를 건드리고 싶겠냐며 잡아떼도 얼마든지 통하는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에 장애 여성은 자주 성폭력의 피해를 입습니다. 더욱이 공주는 중증의 장애를 가졌기에 스스로를 옹호할 수 없는 조건인데다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상태여서 쉽게 성폭력의 대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발달장애 여성이 자주 성폭력의 피해를 입는 것은 스스로를 옹호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취약한 위치와 조건에 있는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인정한 대한민국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폭력을 대부분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합의된 관계라 항변합니다. 상대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상대가 장애 여성인 경우 폭력은 시혜나 온정쯤으로 미화되기까지 합니다. 장애 여성은 성적 매력이 없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니 오히려 좋은 일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럼 장애 여성은 성폭력도 감지덕지해야 할까요? 장애 여성이라는 취약성을 이용해 가해를 한 것마저도 상대를 위한 배려의 행위로 둔갑시키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폭력을 감지덕지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의외인 건
영화 속 공주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가한 종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는 세상 끝에서 두 사람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남자인 종두와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공주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는 두 사람의 사랑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결국 종두는 성폭력 가해자로 몰려 잡혀갑니다. 공주가 아니라고 항변을 하지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케가 공주 대신 진실과 다른 진술을 합니다. 공주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은 채 종두를 가해자로 몰아간 것입니다. 공주의 가족도 종두의 가족도 모두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입니다. 공주의 오빠는 사건을 이용해 합의금을 챙길 궁리만 하고 종두의 형은 아예 동생을 격리시킬 호기로 여깁니다. 종두 역시 끝내 발뺌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종두는 공주에게 진심이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종두와 공주의 침묵이 인위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종두와 공주 같은 약자들의 목소리가 어느 한 군데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철저히 그들만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공주와 종두가 항변했다 해도 제대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의 리얼리티는 살아있습니다. 이문열의 소설 아가라는 작품에도 장애 여성이 등장합니다. 소설가 이문열은 이 작품 속 주인공으로 온갖 장애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여성 당편이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장애 여성을 철저히 타자화하고 대상화시켰기에 장애 여성 당사자들에게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주인공 당편이는 마을 남성들의 성적 대상이 되어 조롱당하고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를 무지한 당편이가 성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으로 그렸습니다. 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존재를 오히려 남성들이 성적 존재로 삼아줌으로써 인간으로 대접해 준 것이고 마을 공동체에서 포용해 준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자가당착에 해당하는 사고방식이 비판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성욕을 중심에 놓고 남녀의 성관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문제지만 성적 결합을 우월한 남성이 열등한 여성에게 베푸는 시혜점으로 여기는 남성 우월적인 시각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장애인을 향한 혐오 발언을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거르지 않고 내뱉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실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끝내 인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